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KTX 광명역이 흙탕물에 잠겨 일부 승차장이 폐쇄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도 침수돼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퇴근 시간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초유의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가 심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올라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9.1%나 상승했습니다. 4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구닥다리 통계라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라고 단호하게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부임 후 첫 연설에서 한미 안보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북한이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가 4차 접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효과가 적고 피해가 크다며 재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입주를 앞둔 세종시 공동주택에 누수 피해가 발생해 입주 예정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직접 벽을 뜯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KTX와 전철 1호선이 오가는 광명역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열차 운행은 중단되지 않았지만 일부 승차장이 폐쇄되고 역사 반대편으로 이동이 통제되는 등 이용객들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 곳곳이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작동을 멈췄고 역 바닥과 계단 위는 누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역사 침수 피해가 처음 접수된 건 오후 2시 10분쯤. 지하에 물이 찼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 당국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한 뒤 양수기와 수중 펌프를 이용해 물을 뺐습니다. 4대 정도 나갔고요. 저희 소방 인원은 11명 정도 나갔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에 근처 신안산선 공사장에서 물을 막던 흙더미가 터지면서 역사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로 옆 공사장에서 물이 흘러넘치면서 역 전체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통제실뿐 아니라 전기실과 승강장까지 모두 토사와 빗물에 뒤덮였습니다. 공사장과 연결된 역의 서쪽 승강장이 대부분 잠기면서 동쪽에 있던 반대편 선로에서만 열차 운행이 이뤄졌습니다. 열차 운행에 큰 지장은 없었지만 갑자기 역 한쪽으로 사람이 몰린 데다 역사 반대편으로 이동마저 제한돼 이용객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주차를 서편에다 했는데 이쪽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침수돼가지고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네요. 물이 새는 곳을 임시로 막아 당장 추가로 흙탕물 유입은 없는 상황. 한국철도공사 측은 복구 작업을 마치는 대로 배수시설 오작동 등 인재 가능성도 열어두고 정확한 침수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침수됐습니다. 수원 방면 열차가 시속 25km 이하로 서행하는 등 열차 운행이 지연됐고 KTX 광명역으로 향하는 셔틀 열차 운행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에서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인천 숭이동의 공구상가에서 배수로가 막히면서 주변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이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상인들과 상가 주변을 지나던 차량이 오가는데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3시쯤엔 인천 논현동의 한 주택 하수구가 역류해 소방이 출동했고 낮 1시 20분쯤엔 강화도 양도면 도로에 있는 가로수가 쓰러졌습니다. 또 인천 주안동에선 차량이 침수돼 운전자가 고립됐다가 구조되는 등
인천 지역에서만 침수 피해 10여 건이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초유의 빅스텝을 밟았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더 오를 예정이어서 조만간 한미 간 금리 역전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의 물가 잡기 총력전에도 경기 침체 속도가 더 빨라질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일단 0.5%포인트로 커졌습니다. 관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 폭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다시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 인상에 나서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나아가 기록적 물가 상승에 맞서 1%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울트라 빅스텝을 단행할 거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든 2년 반 만에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리가 역전될 텐데 과거에도 저희가 금리 역전이 된 경우가 3차례가 있었고 문제는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국내에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여파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만큼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나타나면 같은 물건을 수입해도 더 많은 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게 수입 물가를 올리고 이게 또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와 달리 자본 유출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한은의 고민거리입니다. 수출이 줄고 실질 소득이 감소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기업은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는 잡지 못한 채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거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미 22년 하반기는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고물가라는 부담을 안고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고. 이에 따라 한은이 연말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다시 한번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 상승했다고 현지 시간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1981년 11월 이후 4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또 1981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5월의 8.6%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나 올랐다는 발표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구닥다리 통계라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성명을 통해 에너지만으로도 인플레이션 월별 증가분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늘의 데이터는 6월 중순 이후 주유소에서 약 40센트까지 가격이 내려갔던 거의 30일간의 유가 하락의 전체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1유로의 가치가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3일 1유로는 장중 0.998달러에 거래돼 2002년 12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에 달했다는 발표가 나온 뒤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유로화는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기관인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자료도 동시에 확보한 거로 파악됐는데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모양새입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강제 수사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영장에 적시된 자료를 이미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박 전 원장의 지시나 결제 흔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서버 기록과 관련 자료가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검찰은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한 국정원 관계자를 불러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또 윤영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방부가 2년 만에 고 이대준 씨의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입장을 뒤집은 배경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검사 2명이 충원돼 모두 9명으로 늘어났는데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도 참여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 검사도 포함됐습니다. 국정원 메인 서버 압수수색도 염두에 뒀던 조치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서해 피격 사건으로 고발된 사람은 박 전 원장은 물론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서훈 전 국정원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와 국방부, 해경 전현직 관계자들로 광범위합니다.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 등에서 전방위적인 월북몰이가 실제 존재했는지부터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선 북송 당시 사진까지 공개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자료도 확보됐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박 전 원장과 함께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로 서훈 전 원장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탈북 어민 사건 수사팀도 검사 1명이 파견돼 증원된 상태로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줄 소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이 공개된 이후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제로 북송했다면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규정하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그러면서도 전 정권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전 정부와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통일부가 공개한 다음 날 대통령실이 예정에 없던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강제로 북송했다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단호하게 규정했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다르다고 비판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다만 진상규명 방법이나 절차는 차후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브리핑을 서면으로 하겠다고 밝힌 뒤 이번 주 들어 한 차례도 하지 않은 브리핑을 진행한 건데 심각한 사안인 만큼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지 보복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선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다면서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프로세스의 모든 게 잘못됐을 뿐 아니라 의도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부든 이 문제를 알았는데도 놔두는 게 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강경한 어조로 진상규명 의지를 직접 밝힌 것은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준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같은 날 바로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선 게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안보, 특히 대북 문제에선 전임 정부와의 전선이 더욱 뚜렷하게 강화되는 형국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지난 2019년 탈북민 강제 북송 사진이 공개된 뒤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응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권을 말살했다고 맹공을 퍼부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숨지게 한 흉악범을 인도한 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사회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이번엔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다시 한번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포 5일 만에 탈북민을 강제로 보낸 사실 자체가 부실검증이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지만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발설하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인들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도한 여론몰이에 나서지 말라고 응수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를 한 건데 이거를 반인간 인도적 범죄 행위로까지 규정하시는 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이 문제를 별도 전담팀에서 다루겠다며 전선을 넓히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안보를 인질로 삼는 정쟁 시도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판문점으로 강제 북송한 2명 그리고 박한기 합참 의장이 실제로 조사받은 사건 그리고 삼척항 사건 이렇게 3건은 과거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의도는 정치 공세로 너무나도 명백한 데다 제기한 의혹마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2019년 사건 발생 당시에도 여야는 관련 상임위별로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3년 뒤 뒤바뀐 여야는 또다시 진실규명과 신북풍으로 맞서며 이를 되풀이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부임 후 첫 공식 연설에 나서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안보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겠다고 다짐했고 박진 장관은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미 대사관저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골드버그 대사가 박 장관을 예방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박 장관이 미 독립기념일 기념 행사를 축하하러 온 겁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첫 공식 연설에서 한미 안보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We'll continue to expand the ironclad security alliance we've built over nearly 70 years and our network of existing economic partnerships to create something new,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그러면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확보와 첨단 기술 협력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And of course it all starts with our security relationship and our work together to protect peace and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박진 장관 역시 양국 관계가 최상의 상태로 가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폭과 깊이가 더해지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 기술 동맹 그리고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 간의 문화 그리고 인적 교류도 풍성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안보 위협과 공급망 교란 등 동시다발적인 도전과 위기도 한미 동맹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의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북한의 반응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현지 시간 13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선포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간주한다며 단교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도 우크라이나는 오늘 북한과 외교적 관계를 끊는다며 이는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에서 러시아가 임시로 점령한 지역의 자칭 독립을 승인한 결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현지 시간 13일 러시아와 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했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정부수장 데니스 푸실리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국가성이 계속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 외교의 또 하나의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푸실리는 돈바스 주민들을 무게 있게 지지해준 북한 국민에 감사한다며 양측의 활발하고 건설적인 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러시아 주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대표부도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현지 시간 13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주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대사에게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승인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승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현지 시간 13일 기자들에게 우리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과 관련한 러시아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공화국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러시아의 국영기업 가스프롬이 발트해 해저를 통해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의 가동 재개를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11일부터 유지보수 작업을 이유로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을 통한 독일로의 가스 공급을 열흘간 중단한 가운데 독일에서는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이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가스프롬은 현지 시간 13일 트위터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가스프롬은 지금까지 지멘스 에너지가 캐나다에서 수리 중인 가스 터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 수가 9주 만에 4만 명을 넘었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 중순에서 9월 말 사이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거침이 없습니다. 3만 명 넘은 바로 다음 날 4만을 넘겼습니다. 4만 명대 신규 환자는 9주 만인데 정부는 빠르면 다음 달 이보다 5배 많은 환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질병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정부 예측은 11월 중 최대 16, 7만 명의 재유행. 석 달 만에 전망을 대폭 수정한 근거는 전파력의 기존 변이보다 30% 넘게 세다는 BA.5 변이 유행입니다. 질병관리청은 BA.5의 전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3가지로 상정해 계산했습니다. 느리게 봤을 때 10월 중순 하루 최대 16만 5천 명, 빠르게 보면 9월 중순 최대 20만 7천 명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민간 연구진도 6곳 가운데 4곳은 9월 중에 10만 명을 넘는다고 봤고 3곳은 다음 달 8월 중에 최대 확진자가 나온다고 전망했습니다. BA.5 변이의 지난주 국내 검출률은 35%. 특히 수도권이 태풍의 눈입니다. 경북과 강원권은 5%도 안 되는 데 비해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의 BA.5 검출률은 40%를 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BA.2.3보다 2배 가까이 많이 검출되면서 사실상 수도권에선 BA.5가 이미 우세종이 됐습니다. 6월 5주째 BA.5가 28.2%, 그다음 7월 첫째 주가 35%로 급격하게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수주 내로 우세종화되지 않을까. 정부는 이 같은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중환자가 최대 1,450명, 사망자는 하루 최대 100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이 모든 50대와 기저질환을 가진 성인으로 확대됩니다. 빠른 치료로 중증화를 막기 위해서 먹는 치료제 처방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재유행 대책의 목표는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이 실시했던 백신 4차 접종 대상에 모든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50대는 기저질환율이 높고
또 치명률이 40대 이하에 비해 높으며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람이 96%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4차 백신 접종 대상자는 오는 18일부터 당일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도 18일부터 가능한데 예약을 통한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감염 또는 3차 접종 완료 뒤 4개월이 지나야 하고 mRNA 백신은 물론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노바백스 백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절반 이상 낮추는 치료제도 처방을 대폭 늘립니다. 현재 7,400곳인 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에 종합병원과 병원급 1,000여 곳을 오는 20일까지 추가합니다.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현재 6,300곳에서 이달 말까지 10,000곳으로 늘립니다. 현재 78만 명분 남아있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이달 안에 94만 2천 명분을 추가 구입합니다. 그동안 줄였던 격리 병상도 다시 준비합니다. 현재의 병상으로는 하루 15만여 명까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만 명 발생 시를 대비하여 1,400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분만과 투석, 소아진료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특수 환자를 위한 음악 병상도 이달 말까지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코로나19 재유행이 사실상 시작됨에 따라서 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는 PCR 검사를 오는 25일부터 입국 당일 받는 거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국제선 정상화로 입국자가 크게 늘면서 해외 유입 감염 사례가 증가하자 이처럼 조치를 변경했습니다. 세종시에 지어진 타운하우스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두고 입주 예정자들이 누수와 부실 시공을 주장하며 준공검사 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참여한 합동품질검사에서도 보완 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40건이 넘게 나왔는데요. 반발이 거세자 세종시는 직접 벽을 뜯어서 누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일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벽면에서도 물기가 확인됩니다. 인근에서는 제습기와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달 말 준공검사를 앞둔 세종시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찍은 곳은 세대별 전용 창고구역으로 벽면이 토사와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전체 127세대 가운데 지하 창고가 있는 36세대에서 누수 피해가 확인됐다고 주장합니다. 분양 당시 개인 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됐지만 정작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다가 안전이 우려돼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날짜 맞춰 집은 빼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고민도 많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요.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전 점검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준공검사를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테라스 등의 견본주택과 다른 자재가 사용되고 무단으로 설계도 변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와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합동품질검사에서 전체적인 품질이 매우 불량하고 보완 시공이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40건 넘게 나왔습니다. 보수 공사 아니면은 뭐 전체 다 공사를 하든지 해서 주민의 안전을 확실히 한 다음에 입주를 해야 된다. 무조건 입주 날짜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공사 측은 입주 예정자들의 누수 주장에 대해서는 결로 현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하수가 건물 10m 아래 깊이에서 흐르고 있고 건물 구조상 빗물로 인한 누수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 합동 점검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안 역시 70% 정도 보완 작업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되는 부위들은 저희들은 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단을 할 거고 그리고 좀 필요하다면은 전문가 좀 더 공신 있는 전문가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대책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입주자들께서 믿을 수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간의 입장차가 팽팽한 상황. 세종시는 문제가 제기된 곳에 벽을 뜯어내 누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습 사건 때 사용된 무기는 범인이 직접 만든 사제 총기였습니다. 총기 청정국가로 꼽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어렵지 않게 사제 총기 제조법을 찾을 수 있어서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스야.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인터넷을 통해 부품을 사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만든 사제 총기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기 안전지대로 평가받는 우리나라는 사제 총기로부터 안전할까? 인터넷에서 사제 총기 제조법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특정 단어를 입력하자 어렵지 않게 이 관련 동영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파이프 나사 스프링으로 권총을 조립하더니 격발 시범을 하고 나무판과 철사로 방아쇠가 달린 소총을 만들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제조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에 플라스틱부터 금속까지 원하는 대로 가공할 수 있는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총기 제작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3D 파일, 즉 도면만 있으면 며칠 만에 사제 총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격발되는 형태는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견갑스윙을 가지고 그 사용 목적에 맞는 수준의 제품들을 만드는데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모의 총기의 제조 판매 소지는 물론 총기 제작 방법이나 설계도를 공유하면 3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불법 총기를 이용한 사건 사고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6년 서울 오페산 터널 총기 사건으로 시민 2명이 다치고 경찰관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선 미국 총기 사이트에서 산 부품을 몰래 들여와 권총 5정과 소총 1정을 만들어 판 동호회원 등 7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온라인에 노출된 사제총기 제작법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해외에서 둔 사이트에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서 신속하게 그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불법 무기류 콘텐츠로 접속이 차단되거나 삭제된 게시물은 744건으로 5년 사이 3배가량 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아베 전 총리 총격 당시 용의자가 쏜 수제 총기 탄환이 사건 현장에서 상당히 먼 곳까지 날아간 것으로 보여 위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현장 검증에서 경찰이 당시 야마가미 용의자의 발사 지점에서 약 90m 앞쪽에 있는 입체 주차장 벽에서 총탄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3곳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흔적 중 한 곳에서는 탄환으로 보이는 물체가 박혀 있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당일 한 번에 6발을 쏠 수 있는 수제 총기를 썼는데 경찰은 이 총기의 위력이 강했던 것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숨지게 한 용의자는 어머니가 가입한 종교단체의 한국인 총재가 일본에 왔을 때 공격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야마가미 용의자가 어머니가 파산해 이 단체의 원한을 갖고 있었다며 한국에서 대표가 일본에 왔을 때 화염병을 갖고 공격하려 했지만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해 할 수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용의자의 어머니가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한학자 총재는 지난 2019년 아이치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법원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운영사인 도쿄전력 경영진에게 127조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재판사상 가장 많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재판부는 당시 경영진의 안전의식이 근본적으로 부족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 뒤 운영사인 도쿄전력 주주들이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에 대비해 방조제 건설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원고 측은 피해 주민 배상과 폐로 등을 위해 도쿄전력이 부담한 약 209조 원을 경영진이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이 중 약 127조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경영진은 그 정도 쓰나미를 예측하지 못했고 알았더라도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이들에게 안전의식과 책임감이 근본적으로 결여됐다는 뼈아픈 지적도 내놨습니다. 原発はひとたび事故を起こせば取り返しのつかない被害を命と環境に与えます。そのような原発を運転する会社の取締役には他の会社とは比較にならない大きな責任が伴います。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일본 법원이 당시 경영진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상 금액도 일본 재판사상 최고액입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정부 책임이 없다고 지난달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소송 결과가 앞으로 원전 재가동에 미칠 영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今後も原子力を活用していく上では安全神話に陥って悲惨な事故を防ぐ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反省を言っておきたいとも忘れることなく、いかなる事情よりも安全性を優先をさせ、国民の懸念の解消に全力を挙げ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역 주민의 이해를 얻어 원전 재가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18년 만에 10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주축 투수 백정현이 전반기 1승도 하지 못하고 오승환은 연속 홈런을 허용하는 등 베테랑들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삼성이 KT에 한 점 차로 앞서 있던 9회 말 승리를 지키기 위해 오승환이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그러나 선두타자 배정대의 타구가 담장을 넘어가고 다음 타자 알포드도 솔로포를 날립니다. 돌부처 오승환이 17년 만에 허용한 백투백 홈런. 오승환 선수가 이런 모습을 저는 또 처음 보는데 KT 위즈 정말 뒷심이 대단합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연패 기록은 10경기로 늘어났습니다. 삼성이 10연패를 당한 건 김응용 감독이 이끌던 2004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무엇보다 베테랑 투수들의 부진이 뼈아픕니다. 선발 백정현은 전반기 단 한 차례의 승리 없이 10패를 기록했고 믿었던 마무리 오승환의 평균 자책점은 3.90으로 치솟았습니다. 연령층이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작년이나 혹은 예년에 보여줬던 만큼의 이제 기량을 제대로 과시를 하지 못하고 다른 주력 선수들도 잔부상으로 계속 엔트리에서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지난해 뷰캐넌과 원태인, 백정현이 모두 10승 이상 거두는 막강 선발진으로 정규 시즌 2위를 차지했던 삼성. 그러나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 왕조 시절이 무색한 8위로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그치고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는 7도가량이 높겠고요. 습도까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호남 지방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우산 하나 꼭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3도, 부산은 25.5도, 울산은 24.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다시 무더위가 고개를 들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대전은 31도, 대구는 34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KTX 광명역이 흙탕물에 잠겨 일부 승차장이 폐쇄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도 침수돼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퇴근 시간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초유의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가 심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올라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9.1%나 상승했습니다. 4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구닥다리 통계라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라고 단호하게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는 4차 접종 대상을 50대로 확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각국의 느슨해진 방역 태세에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북한이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여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는 등 물가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81년 11월 이후 4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웃돌았습니다. 전달 대비 상승률도 1.3%를 기록해 5월에 1%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식료품이 12.2%, 신차가 11.4%, 특히 항공권은 34%나 급등했습니다. Just how dramatically those elevated gas prices and energy prices have flowed throughout the economy, particularly when we go look at food is another sector, but then I would note things like shelter and new and used cars continue to rise as well. 바이든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구닥다리 통계라고 비난했습니다. 6월 중순 이후 가격이 내려갔던 유가의 거의 30일간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밀과 같은 다른 상품은 이 보고서 이후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June CPI data is already out of date because energy prices have come down substantially this month and are expected to fall further. And the cost of gas in July is already down 7% from the June peak. 전문가들도 최근 하향 안정 조짐을 보이는 유가와 곡물 등의 가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잡으려는 연준의 행보는 더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주시하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 대비 0.7% 상승해 5월에 0.6%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회의에서도 대폭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0.75%포인트 인상인 자이언트 스텝이 또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해진 가운데 더 대폭인 1%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한국은행은 이번 빅스텝을 통해서 경기 침체 위험이란 비용을 치르더라도 일단 뛰는 물가가 급하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린 만큼 물가가 잡힐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한 한국은행은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향후 몇 달간 지금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점차 완만히 낮아지는 상황 하에서는 금리를 당분간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이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압박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물가 안정 효과는 기대 이하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원인은 나라 밖 원자재 값 급등인데 이건 금리를 올린다고 잡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인플레 압력이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해외, 특히 공급, 생산 측면의 요인이 강해서 금리 인상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줄여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걱정은 갈수록 커집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업무 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해외발 충격이 물가, 금융시장을 넘어 수출, 투자 등 국내 실물 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도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도 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 침체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물가 안정 효과를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시대입니다. 대출 이자는 오르는데 주식이나 코인 시세는 곤두박질 치면서 투자가 쉽지 않은 시기인데요. 그동안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당연시해온 2030 세대의 경제 사정이 특히 심상치 않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고 빚내서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사례도 속출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로 우려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살 A씨는 최근 주식창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재작년 신용대출 1억 원을 받아 뛰어들었지만 2달치 월급을 날려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 손실이 급격하게 불어나게 되면서 좀 감당하기 힘들어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점점 무서워지고 최근 투자금을 줄였지만 손해를 보고 있긴 마찬가지. 3년차 직장인인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갈수록 늘기만 합니다. 목돈을 벌 방법이 이렇게 주식이 하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손실을 보게 돼서 많이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과 코인 투자가 당연시되고 저축은 비효율적이란 얘기를 듣던 세대. 저금리 시기 이른바 영끌 투자가 익숙했던 2030 세대의 지갑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 가운데 2030 세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데다 대출자 10명 가운데 1명은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줄여야 하는 한계 상황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금도 빚에 휘청이는 이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고금리와 주식 불황, 물가 상승이란 삼중고는 익숙지 않습니다. 대출금 이자까지 내지만 목돈은 보이질 않고 이미 커진 빈부격차는 SNS를 통해 더 쉽게 체감되며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2030 세대가 범죄나 극단적 선택을 단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완도에서 사망한 조윤아 양의 30대 부모는 가상화폐에 손을 댔다가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본 걸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돈 70억 원을 횡령한 30대 농협 직원도 가상화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있었다라면 갚아 나가는 게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여유자금 위주의 투자 습관을 기르도록 권장해서 더 큰 사회적 충격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이미 큰 손실을 본 2030 세대에겐 개인회생 등 최소한의 구제 방안을 안내해서 사회적으로 도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강인선 대변인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습니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019년 민주당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SNS를 통해 최근 공개된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 사진을 언급하며 당시 이들은 돌아가면 죽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어민들이 귀순 의향서까지 썼지만 민주당 정부는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납포 5일 만에 이들을 강제 북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 대해 16명을 살해한 엽기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19년 사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마의 귀순에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고 어민들이 우리 군 투항 요구에 북한 자강도로 도망가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3년 전에 일어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같은 어민들을 지난 정부는 추방해야 할 흉악범으로 봤고 현 정부는 귀순 의사를 나타낸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건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 건지 홍주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어민들이 자필로 이른바 귀순 의향서를 쓰긴 했지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어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있어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뒤 통일부가 당시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으며 내세운 첫 번째 근거는 헌법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봅니다. 어떤 국가도 국민을 추방할 권리는 없는 데다 무엇보다 어떤 피해를 입을지 알면서도 북한으로 어민들을 넘겼다면 분명한 잘못이란 논리입니다. 우리 영역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되고 그게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어쨌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서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다루는 북한 이탈 주민법도 보호받지 못할 대상을 명시했을 뿐 북한 주민 추방의 판단 기준으론 사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제 형사범죄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와 지원 대상으로 지정받지 못한 탈북민은 현재 23명으로 집계됩니다. 결국 국내법에서 탈북민을 추방할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탈북 어민 북송 처분에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고문받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거든요. 국제인권법상 고문방지협약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은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냐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또 합동조사를 사흘 만에 끝내고 탈북 닷새 뒤 어민들을 북송한 건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3만 8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만 8,0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집계치보다는 683명 줄었지만 동시간대 기준 3일 연속 3만 명을 넘겼습니다. 오늘 발표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오는 18일부터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 종사자도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재유행과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며 다음 주부터 50세 이상 연령층,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감염 취약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 등도 원할 경우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뒤 최소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고 해외 출국이나 입원, 치료 등 개인 사유가 있을 때는 3차 접종 후 3개월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 바이러스가 각국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가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느슨해진 방역 태세에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백악관은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체 접촉을 최소화할 거라고 밝혔는데 실제는 이와 달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 바이러스가 역대 최강의 전파력으로 각국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일일 사망자 수는 지난 일주일 평균 2,200여 명으로 지난달 21일까지 평균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역시 일주일 평균 56만여 명에서 92만여 명으로 65% 가까이 늘었습니다. WHO는 새 바이러스의 유입은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준다면서 각국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 거리 두기 등의 조치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ew waves of the virus demonstrate again that the COVID-19 is nowhere near over. 아시아에 비해 코로나 방역 규제를 일찍 풀었던 유럽연합은 이번 BA.5 바이러스로 인해 이달 말 새로운 코로나19 대유행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project that by the end of this month, the BA.5 sublineage will be the dominant variant in most of the EU countries. 미국도 연일 BA.5 바이러스의 전파력의 경계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CNN 방송은 BA.5 바이러스가 미국 전체 감염의 65%라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약 2년 반 만에 가장 전파력이 높은 최악의 바이러스가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백악관은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코로나19 우려 탓에 방문 기간 신체 접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이스라엘에 도착해 라피드 임시총리 등과 주목 인사를 넘어 신체 접촉을 가까이 했고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찾아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당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은 뒤 자맹에 들어간 이준석 대표가 징계 닷새 만에 SNS에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권성동 원톱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는 등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 무등산 등산 소식을 알리며 징계 뒤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SNS에 사진과 함께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 했는데 시민들께 죄송하다,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전 광주시당 소속 청년 정치인을 만난 것도 공개됐는데 징계를 사실상 수용하면서도 6개월 뒤 복귀를 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6개월 동안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반대 의견이 다시 나왔습니다. 6개월이라면 상당히 꽤 긴 기간이지 않습니까? 긴 기간 동안에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계속 집권 여당이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렵지 않겠나는. 여기에 윤리위원이기도 한 친윤계 유상범 의원이 비공개 대화에서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 비대위 체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게 확인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수사 결론이 사실로 드러나면 결국 현재 이 대표가 그 점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거짓말로 드러나는 결과가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것이고. 차기 당권 주자들의 새몰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이어 김기현 의원이 연 공부 모임에도 의원 40여 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우리 당이 안정적인 시스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전부 스스로 자중자애하면서 함께 모함을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의 불화설을 일축하며
당내용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요.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지역구 일이 있어서 불참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의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아직은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순회 경선 레이스가 다음 달 6일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8.28 전당대회 본경선 일정 가안을 공유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첫 주 토요일인 다음 달 6일 강원, 대구, 경북에 이어 일요일인 7일엔 제주, 인천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합동 연설회를 하고 둘째 주에는 부산, 울산, 경남, 세종, 충북, 충남, 대전을 순회합니다. 셋째 주에는 전북, 전남, 광주 등 호남에서 경선을 진행하고 마지막 주인 28일 경기, 서울 등 수도권 본경선과 함께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 당내 불허 결정에도 당대표 출마를 이번 주에 강행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박 전 위원장의 출마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두 사람은 이견을 거듭 확인했는데요. 회동 직후 박 전 위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주 주중 안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결정을 존중하신다고 하셨고요. 후보를 등록한 이후에 내부에서 결정할 것을 결정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당 내에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저와 이견이 있긴 했습니다. 지난달 5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는 민사소송에 잇따라 패소한 피의자가 고의로 불을 지른 방화살인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숨진 피의자는 반년 정도 전부터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을 결심한 글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건물로 들어선 남성이 계단을 올라 복도로 들어갑니다. 이내 화염이 일더니 연기가 퍼져나오고 일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뛰쳐나옵니다. 지난달 9일 5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의 현장 모습입니다. 전담팀을 꾸려 한 달 넘게 수사한 경찰은 53살 A씨가 저지른 방화 살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A씨가 민사소송에서도 줄지어 패소하면서 상대 측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어 범행한 겁니다. A씨는 지난 1월쯤 자신의 컴퓨터에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기 위해 휘발유, 흉기를 오래전에 구입했다는 글도 남겼습니다. 반년 가까이 범행을 준비하다가 사건 당일 관련된 다른 민사소송에서 또 패소하면서 실행에 옮긴 겁니다. 구입 시기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자료에서 한 1월 이전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편 변호사에 대한 그런 감정이 생겨서. 다만 A씨가 숨진 만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종결 처리됐습니다. 방화와는 별개로 건물 비상통로와 유도 등을 사무실 벽으로 가로막은 혐의로 60대 건물주 등 5명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막힌 비상통로 탓에 대피가 늦어졌고 40명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이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충북 옥천군의 한 밭에서 아버지와 딸이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밭에서 감전돼 쓰러진 아버지를 구하려다가 딸까지 감전돼 변을 당한 거로 추정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밭에 쓰러진 사람들을 구조하러 출동했습니다.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 울타리에 아버지와 딸이 감전된 겁니다. 65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38살 딸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전화를 해서 안 맡으려 그래서 딸이 있어서
가서 아버지 좀 모시고 와라. 저녁 먹을 때가 됐잖아. 그 딸이 나왔을 때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이렇게 잡았다 있을 거 아니야. 그 딸도 감염이 됐나 봐. 경찰은 딸이 아버지가 감전돼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밖으로 끌어내려다 울타리에 다리가 닿아 자신도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천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전기 울타리는 A씨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밭 인근 전봇대에 전선을 연결한 뒤 220V 정도의 전력이 통하는 전기 울타리를 밭 주변에 가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전기 울타리는 전압과 전류가 야생동물이 접촉하면 놀라서 달아날 정도에 그쳐야 합니다. 또 가동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혹시 모를 누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특별한 안전장치 없이 전기 울타리를 스스로 설치해 사용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한 1000볼트가 딱 튀고 맙니다. 딱 튀고 말아요. 그래 깜짝 놀라고 말아요. 그래서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닿으면 깜짝 놀라서 도망가요. 안 들어오고. 이것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엄청 위험한 거죠. 충북 옥천군은 보조금을 받은 전기 울타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도를 저질렀다는 막연한 의심으로 추궁하다가 스스로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20여 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강도가 강해지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병역법 87조 3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연예 매니지먼트 업계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속 연예인이 많은 연예기획사 2개사와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개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연예기획사 12건, 패션 스타일리스트 43건 등 총 5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명칭이 변경돼 재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4년 만에 다시 개명을 추진합니다. 명칭 개명과 함께 본연의 역할인 보안과 방첩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계엄령 문건 사태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국군 기무사령부의 해체를 지시했습니다.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기무사의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하지만 명칭이 바뀐 지 4년 만에 이름을 다시 개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 명칭으로는 지원이라는 표현을 뺀 국군안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달여 만에 시작된 재개명 논의에 전 정부 색깔 지우기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군 관계자는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기관의 성격과 임무가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기밀보안 감시와 방첩 업무 등 안지사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 중입니다. 최근 가상화폐를 받고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현역 대위 사건 등 새로운 방식의 보안 사고에 대응할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기무사에 비해 30% 감축돼 현재 2,900여 명 규모인 안지사의 인원을 이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선포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했다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정부 수장 데니스 푸실린이 밝혔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실린은 현지 시간 13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북한이 오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했다면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국가성이 계속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 외교의 또 하나의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푸실린은 우리는 돈바스 주민들을 무게 있게 지지해준 북한 국민에 감사하다며 양측의 활발하고 건설적인 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현지 시간 1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간주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렉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도 트위터에서 우크라이나는 오늘 북한과 외교적 관계를 끊는다며 이는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에서 러시아가 임시로 점령한 지역의 자칭 독립을 승인한 결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서남아시아의 파키스탄 해군을 상하이 앞바다로 불러 합동 훈련을 벌였습니다.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뚫을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건데요. 미국은 곧바로 남중국해에 군함을 보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샹타남과 파키스탄의 타이무르함이 합동훈련에 나섰습니다. 두 함정은 중국에서 만든 같은 기종의 미사일 호위함입니다. 전투기와 헬기를 동원해 실탄 사격까지 벌인 이번 훈련의 장소는 상하이 앞바다. 서남아시아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해로로 10,0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 2020년 1월에도 아라비아해에서 합동훈련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을 옥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포위망을 뚫을 수 있다는 걸 과시하는 군사행동입니다. 是进一步落实中巴两国高层共识，加强防务和安全合作，增进两国海军战略互信的重要举措。 미국은 곧바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파라살 군도에 미사일 구축함을 보낸 겁니다. 미국은 이 일대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일축하며 줄곧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착화하는 가운데 오는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화상회담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엽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농식품 물가 동향을 점검합니다. 또 일반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고 농협과 수협이 추진 중인 밥상 물가 안정사업 현황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전국 상급 종합병원장 간담회가 오늘 아침 화상회의로 열립니다. 어제 발표한 코로나 재유행 대비 방역과 의료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재유행 시 병원들의 병상 재가동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역대 세 번째인 사형제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해서 오늘 공개 변론을 엽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대심 판정에서 형법의 사형제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실시합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 이사 윤석호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과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은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서울에 등록된 차량 10대 가운데 한 대꼴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공무원 300명을 투입해 일제 단속을 벌였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특수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이 지하 주차장을 살핍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찾아내는 중입니다. 체납 차량이 지금 한 대 발견이 됐습니다. 카메라가 순간순간 자동차 번호판들을 읽어냅니다. 그랬더니 바로바로 차 안 모니터에 체납 여부가 뜹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을 아예 떼가는 영치 조치에 들어갑니다. 4회 이상 상습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번호판 영치와 함께 자동차를 직접 견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공무원 300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였습니다. 체납한 차량 대수는 31만 8천 대로 서울에 등록된 전체 차량의 10%에 달했습니다. 그 가운데 자동차세를 4번 이상 안 낸 상습 체납 차량이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액수도 1,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11억 7,500만 원을 안 냈는데 중고차 매매를 하는 개인 사업자로 파악됐습니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5억 9,1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고액 체납 차량은 제3자가 점이 운행하는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는 다만 이번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생계 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선 체납 처분을 일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출자 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에 착수했습니다. 비슷한 분야의 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조직은 하나로 합치는 등 조직과 기능을 과감히 조정합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에 이어 경상북도도 군살 빼기에 나섰습니다. 통폐합을 추진해 28개인 산하기관을 19개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우선 산하기관을 분야별로 묶어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방침입니다. 문화는 경북문화재단을, 산업은 경북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비슷한 기관을 모두 합칩니다. 환경연수원과 농민사관학교 등 교육 분야 기능을 한데 모아 경북교육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포항과 김천, 안동에 있는 도리부려원은 경북대학교 병원에 운영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기술 인력 등을 지원받아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각 분야별로 통합을 함으로써 거의 공통 업무, 이런 지원 업무들은 좀 그 업무 효율성 높이면서 예산 절감도 기대가 됩니다. 예산 절감만을 하는 목표는 아니고 좀 더 각 분야별로 시너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사업 영역이 다르고 재정 건전성도 양호해 통합에서 제외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과 새마을재단 역시 지역 여성권익 신장과 새마을 정신 보급 확산을 위해 존치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통합 제외기관도 자체 조직 진단 등을 통해 조직 내 기능을 별도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 올 연말까지 구조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르노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6개 차종 15,000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량은 소프트웨어 오류 등으로 리콜 대상이 됐으며 각 제작 판매사의 공식 서비스 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며 리콜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의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낮부터는 하늘이 조금씩 개겠고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는 무려 7도가량이나 높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주로 호남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아침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특히 전남 해안에는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맛비는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밤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요.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3.3도, 부산 25.5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이 31도, 대구는 34도 등으로 다시 폭염 수준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부터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